안녕하세요. 오늘 강의에서는 일렉트로메케니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DC 모터에 대한 전달 함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렉트로메케니컬 시스템이 모터를 보통 통칭하게 의미하는데, 이 이유는 이 시스템 안에 두 가지 시스템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전자회로, 그러니까 저항, 인덕터, 아니면 또 기전력이 생기는 이 전자회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처럼 모터 구성이 이제 바깥쪽에 연구자석으로 이루어진 스테이터, 그리고 안쪽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 로터가 있는데, 이 로터의 회전에 따른, 그러니까 힘을 받아서 토크를 받아서 회전할 때 생기는 그런 동력학적 운동 방정식을 두 가지가 겹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일렉트로메케니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터의 그 자세한 모델링을 알아보기 전에 모터의 구성을 간단하게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전에 프라모델 같은 데 들어있는 전기 모터를 뜯어보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생겼는데, 첫 번째 바깥쪽에 고정된 스테이터라고 이야기하죠. 이 스테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고정된 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자석이 한쪽은 N극, 또 다른 쪽은 S극 고정되어 있는 식으로 붙여 있고, 이 N극과 S극이기 때문에 이 자석 사이에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파트는 이 코일이 감겨 있는 회전자, 로터라고 하고요. 로터 코일이 감겨 있어서 이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되면은 이 형성된 자기장 안에서 흐르는 전류, 전하의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로렌츠 폴스가 발생해서 모터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구성은 이 커뮤테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외부에서 이렇게 브러쉬를 통해서 우리가 전원을 넣어주게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만약에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흐르게 되면은 이 회전자가, 로터가 그 고정자에 생기는 장기장과 서로 상호작용했을 때 한쪽 방향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즉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이 유저 전동기의 그 코일의 극이 만약에 S극, N극 이렇게 고정이 돼 버려서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모터가 더 이상 회전하지 않고 그 위치에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모터를 연속적으로 회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브러쉬라고 얘기하는, 여기 브러쉬라고 얘기하는 이 장치를 통해서 외부에서는 커넥터를 통해서 한쪽 직류를 걸어주게 되는데, 그것을 코일의 회전에 따라서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브러쉬드 DC 모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DC 모터의 브러쉬 커뮤테이션이 하는 역할을 조금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그림을 이제 넣게 되면은, 이 그림처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N극, S극의 자석이 있고요. 여기 이쪽에 브러쉬가 여기 사이에 갈려져 있는, 이제 서로 다른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끊겨져 있는 단락이 되어 있고, 외부에서 전원이 들어갔을 때 이 브러쉬를 통해서 코일로 돌아서 다시 이쪽 브러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브러쉬 회전에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외부에서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고정되어 인가되는데, 반대해서 회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쪽 부분이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다른 경우에서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모터가 계속 회전할 수 있도록 코일에 흐른 전류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쉽게 설명하면은 이 위에 있는 코일이 한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 이 N극과 서로 밀어내는 힘을 작용하고, 마찬가지로 S도 밀어내는 힘을 아래쪽 코일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전이 끝나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극을 바꿔서 다시 이쪽 위에 코일은 S극으로 바뀌어서 N쪽 극으로 끌려오게 되는, 그래서 연속적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쪽에 있는 이 회색 부분이 브러쉬가 되는 거고요. 브러쉬가 이제 끊겨 있으면서 극이 바뀌면서 이 코일이, 이렇게 흐르는 코일이 전류가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연속적으로 이 녹색 방향이 이렇게 위로 가게 발생해서 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쪽 이제 모델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성이, 일단은 내부에 있는 전기 회로부터 보면은 모터 외부에서 이제 전압을 인가하죠. 모터 양단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EA라는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은 코일이 굉장히 많이 감겼기 때문에, 코일이니까 당연히 인덕턴스 성분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아마추어 인덕턴스라고 하고, 또 코일이 길기 때문에 저항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레지스턴스 이렇게 있습니다. 전자회로는 되게 단순하긴 하지만 재미난 것은 이게 회전을 할 때, 로터가 회전을 하게 되면은 VB라고 하는 역기 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회전 속도에 비례한 전압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백 EMF 볼티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전 속도에 따라 변하는 전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이 영구 자석에 의한 고정된 자개가 발생해서 이 코일과 상호작용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서 알아본 모터는 브러시드 DC 모터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저가에 많이 알려져 있는 모터인데, 요새는 이 모터를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브러시리스 DC 모터라고, 다른 말로 BLDC 모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이 모터의 차이는 둘 다 DC 모터라고 불리는데, 하나는 브러시가 있고 위에 있는 모터는 브러시가 있는 거고, 아래는 브러시가 없는 경우입니다. 브러시는 뭐냐면은 아까 그림에처럼 이렇게 여기 옆에서 요 부분이 브러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커뮤테이터라고 불리는 부분이 이렇게 갈려 있어 가지고, 회전에 따라서 어떤 커뮤테이터는 한쪽 브러시에 붙었고 나머지 커뮤테이터는 나머지 다른 브러시에 붙고, 회전에 따라서 그게 반대로 되기도 하고, 이런 걸 이제 브러시라고 하는데, 이 브러시 DC 모터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여기선 자세히 살펴보지 않지만 스타팅 토크, 모터가 정지되어 있을 때 시작하는 토크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에서 갑자기 전압을 인가했을 때 모터가 큰 힘으로 돌기 시작한다 라는 장점이 있고, 또 심플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모터를 구동하기 위해서 복잡한 회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 브러쉬에다가 전원만,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만 한쪽 방향으로 연결해 주면은 모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주 제어가 굉장히 간단하다. 왜 간단하냐면은, 모터의 속도를 오메가라고 하면은, 오메가는 모터에 인가된 전압이니까 EA,
EA 요만큼의 전압과 비례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모터가 돌 때 속도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전압을 높이면은 모터 속도가 빨라지고, 전압을 낮추면 모터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모터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은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거꾸로 모터의 전원을 반대 방향 연결하면 속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편한데, 반해서 아주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게 기계적인 마찰을 통해서 연결되는 커뮤테이터하고 브러쉬가 기계적인 마찰, 접점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에 의해서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항상 고속으로 회전하면 더 심하게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 마찰에 의해서 이 브러쉬가 닳게 됩니다. 웨어아웃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더 이상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모터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브러쉬 모터는 보통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 추가로 얘기하면은 웨어아웃에서 이제 뭐 수명도 짧지만 또 효율이, efficiency가 낮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전기 신호를 브러쉬를 통해서 접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찰이 발생하고, 마찰이라는 거는 마찰 포스, 토크가 발생하죠. 마찰 토크가 있기 때문에 실제 모터를 돌리는데 에너지를 다 쓰이는 게 아니고, 마찰에 의해서 외부로 나가는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나가는 그런 소모가 있죠. 그래서 효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브러쉬리스 DC 모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브러쉬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브러쉬를 제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거하고도 모터를 돌릴 수 있겠느냐, 즉 모터를 회전하려면은 결과적으로 고정된 어떠한 이 스테이터 사이에 자개를 형성을 하고, 그 안에 이게 순간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유도 코일에 전류를 흘려준 모터가 돌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방식이 어떻게 없겠느냐 생각한 게, 그래서 브러쉬를 없애고 우리가 이 모터에 회전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으면은, 그 인지하는 것대로 우리가 브러쉬리스 DC 모터는 보통 삼상 모터를 많이 얘기하는데, 삼상 모터에 엘렉트로드가 3개가 있습니다. 삼상. 그래서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전원을 인가해주고, 어느 순간에는 그 순간이 지나면은 이 안에 있는 회전이 바뀌면, 방향이 바뀌면은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주고, 이걸 순차적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로터 파트, 회전하는 파트가 계속적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 왜냐면은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프릭션, 마찰이 없습니다. 마찰이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에너지가 열로 소모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모터 회전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브러쉬가 없기 때문에 실제 접점이 없다는 얘기는, 이 접점을 통해서 우리가 스파크가 간혹 이제 갑자기 전압을 인가하게 된 스파크가 발생하는데, 그런 스파크 발생이 없다. 결국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결국 이 장점을 만들기 위해 도입한 커뮤테이션 회로, 그러니까 커뮤테이션 방식이 외부에 어떤 홀 센서라고, 이렇게 3개의 홀 센서를 부착해 놓고, 이 센서의 시그널을 받아서 이 안에 있는 회전자의 위치를 판단을 합니다. 회전 각도를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게 이제 외부에 있는 이 노드들의 전압을 인가해서 회전을 시키는 건데, 요 홀 센서를 받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필요한 스위치 서킷을 구성하는 것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제어기 구성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모터에 둘 다 어차피 DC 모터 계열이기 때문에
모델링 개념에서는 동일한 모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모델이 어떻게 일렉트로미케니컬 시스템으로 구성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터 모델링에서 DC 모터 모델링에서 먼저 거버닝 이퀘이션을 먼저 유도해 보면은 일렉트리컬 파트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일렉트리컬 파트는 결과적으로 아주 간단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원이 이렇게 인가가 되고 모터 코일, 아마추어 코일이라고 하는 저항 성분, 인덕턴스 성분, 그리고 얘기했던 백 EMF, 역기전력, 볼테이지가 발생하는 요 세 가지의 직렬 회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렬 회로니까 간단하게 일렉트리컬 이퀘이션 모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L 인덕턴스 곱하기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 그리고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 그리고 백 EMF 볼티지라고 하는 값이 뭐와 같아야 되냐면은 외부에서 인가되는 기전력과 같아야 됩니다. 이 식이 이 직렬 회로의 식이고, 그 다음에 이 VB라는 것은 백 EMF 볼티지라고 하는데, 얘는 모터의 회전 각도를 세타 m이라고 했기 때문에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세타 m의 데리버티브에 비례한 어떠한 상수 KB 라는 값을 가지는 전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요 VB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스테이트가 전류 그리고 회전 각도 이렇게 두 개가 섞여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전체 모델링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미케니컬 파트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모델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모터가 이제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정지되어 있는 매스가 회전을 한다,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어떤 힘 또는 회전 방향이니까 토크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토크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우리가 모터 이제 쪽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모터의 기본적인 원리가, 모터에서 발생하는 토크는, 축에서 발생하는 토크는 뭐와 비례한다? 전류와 모터 코일에 흐르는 전류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KT를 우리가 모터의 토크 콘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일렉트리컬 모델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케니컬 파트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미케니컬 모델은 아래 그림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렉트리컬 파트에서 발생한, 즉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토크 콘스탄트를 곱해서 발생한 토크 TM은, 그 힘은 이 미케니컬 파트의 매스, 여기 회전이니까 회전 매스라고 해서 회전 매스, 다른 말로 MOI라고 합니다.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에 이 힘이, 회전하는 토크 힘이 작용해서 이 회전 부하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전 부하는 이제 이 모델로 되어 있는데 어떤 외부에 이제 마찰을 작용하고 있어서 마찰력이 댐퍼가, 회전 댐퍼가 있어가지고 마찰이 작용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미케니컬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미케니컬 파트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우리가 회전 운동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매스 스프링 댐퍼랑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데 기본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관성 매스는 이제 회전 매스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 곱하기 회전 각속도 세타 m의 두 번 미분한 값이, 요것이 이제 회전 매스에 의한 이너셜 텀이고, 얘하고 이 댐핑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마찰력은 이 DM이라는 댐핑 코에피션트 곱하기 회전 속도의 비례한 값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힘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아까 얘기했지만 TM, 즉 모터의 그러니까 일렉트리컬 파트에서 생성된 TM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번씩, 2번씩, 3번씩, 4번씩 이렇게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정리하면은 이게 모터의 이퀘이션 모션이 됩니다. 이전 장에서 이제 계산한 이퀘이션 모션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식은 일렉트리컬 이퀘이션 해서 LA의 dt분의 diA의 플러스 RAIA 플러스 VB는 익스포넨셜. 두 번째 식은 미케니컬 이퀘이션으로 JM 세타 M의 더블 닷 플러스 DM의 세타 M의 닷 이퀄 토크. 그리고 이때 이 모터 코일에서 발생하는 토크는 우리가 모터 토크 콘스탄트하고 전류, 코일에 흐르는 전류 값에 비례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터 코일에 생기는 백 역기 전력, 백 EMF 볼티지는 백 EMF 볼티지 콘스탄트 KB와 모터의 회전 속도에 비례하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기반으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게 되면은 지식을 정리해서 입력은 여기서 모터 코일의 양단 터미널에 인가되는 전압이고 출력 모터의 각도, 이것이 인풋, 여기시 아웃풋에 대한 전달 함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3번식에서부터 TMS는 KTIAS 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4번식에서 VBS는 KB의 S, 세타 M, S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 식 두 개씩을 사용해서 1번식과 2번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은 먼저 1번식은 LA의 S의 IAS 더하기 RA IA의 S 플러스 VBS는 EA. 그리고 2번식은 JMS 제곱의 세타 MS 플러스 DMS의 세타 MS는 TM. 이렇게 4개의 식을 라플라스 변환을 했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 식에서 IA는 KT분의 TM이라고 해서 IA를 요 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요. 4번식에서 VB가 이런 세타에 관계되는 식으로 정리됐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1번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그리고 요 마지막 식에서 생긴 TM을 다시 요쪽에 TM에 대입을 해서 1번식을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은 LAS 플러스 RA. 그리고 전류값인데 전류값은 KT분의 TM이었거든요. TM은 근데 여기서 JMS 제곱 플러스 DMS 그리고 세타 MS 이렇게 묶어냅니다. 그리고 VB는 KBS의 세타 MS는 EAS 라는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입력 전압부터 세타까지 관계식, 두 개의 관계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전달함수 정의를 우리가 입력 전압 분의 모터 회전 각도
세타 M S라고 하면은 바로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간략화를 합니다. LAS 플러스 RA JMS 플러스 DM 플러스 KB 분의 KT 라는 형태로 이제 전달함수가 구해지게 됩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모터 전달함수를 모터의 터미널에 인가되는 전압과 출력을 모터의 회전축의 회전 각도라고 해서 전달함수를 위치과 같이 구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모터 파라메타를 바라보면은 이 인덕턴스 값, 여기서 나오는 이 LA, 그리고 모터의 코일의 저항값 RA, 그리고 모터 축에 달린 이너시아 값, 즉 매스, 모터 축이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죠. 그에 따라 변하는 JM, 그리고 모터 축에 얼만큼 베어링을 잘 달아서 마찰을 줄였느냐, 아니면 마찰이 굉장히 크냐 따른 결정되는 DM, 그리고 모터의 코일의 와인딩, 그러니까 모터의 코일을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토크 상수, 그리고 백 EMF 볼티지 등들은 모터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형상으로 모터 코일을 감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식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실제 모터 파라메타를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를 해 보면은, 이거 좀 작게 해놓고요. 다음과 같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즉, 실제 이제 코일은 굉장히 단순히 선이기 때문에 코일을 아무리 길게 감아도 코일이 이제 DC에 대해서는 저항값이 굉장히 작은 값, 즉 0.5옴 정도의 저항값을 가지고, 그리고 인덕턴스는 사실 이제 값이 대략적으로 대표적인 값이 한 1.5 미리헬리 정도 됩니다. 즉 1.5 미리헬리면은 인덕터 중에서도 꽤 큰 값이긴 하죠. 코일이 굉장히 많이 감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이 이제 티피컬한 모터 파라메터인데, 우리가 위에 있는 요 식을 다시 보면은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밑에 분모의 식을 보면은 S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이고 좀 개수가 복잡하게 곱해져 있죠. 그래서 요 식을 간략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RA와 LA 값을 비교해 보면은 단위를 떼고 순수의 값을 비교해 보면 0.5하고 1.5 미리, 즉 0.0015 이라는 값을 비교해 보면 0.5하고 0.0015, 그러니까 0.5가 훨씬 큰 값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큰 값과 작은 값이 있으면은 보통 작은 값은 뭐 큰 거에 비해서 작으니까 무시할 만하다, 그럼 무시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프록시메이션에서 0으로 무시를 합니다. 즉 LA를 0으로 하면은 위에 있는 식이 많이 단순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단순화된 식을 보니까 GS가 어프록시메이션 되는데, 그게 LA가 0이니까 RA JM S 플러스 DM 플러스 KB 분의 KT라는 형태로 주어져 단순화가 됩니다. 뭐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미케니컬 시스템이 있고 일렉트리컬 시스템이 있는데, 일렉트리컬 시스템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밴드위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즉 우리가 신호를 주면 거의 바로 반응하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특징이 있는데, 반해서 미케니컬 시스템은 이게 매스가 있고 어떤 힘이, 굉장히 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 매스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많은 힘이 들죠. 그렇다 보면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미케니컬 시스템의 그 밴드위스는 일렉트리컬 시스템의 한 1000분의 1 보다도 낮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인 즉슨 뭐냐면, 이 모델 이퀘이션에서 사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 요쪽 있는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식은 일렉트리컬 시스템의 어떤 타임 콘스탄트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하고, 요 부분은 미케니컬 시스템의 타임 콘스탄트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식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섞여져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케니컬 시스템은 일렉트리컬 시스템보다 훨씬 느리다. 그래서 얘가 주로 영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무시할 만하다. 그래서 다이나믹스를 나타내는 S에 대한 식을 제외하고 단지 RA, 비례식에 관계된 개인값만 남겨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이제 주어진 파라메타를 대입을 하면은 저 식의 실제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노멀라이즈 형태, 노멀라이즈드 폼을 구해 보겠습니다. 즉 뭐냐면 GS를 최고차항,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수로 나눠주는 거죠. 여기서는 RA 곱하기 JM이 여기서 RA, JM이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가 되죠. 그래서 그걸 1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거를 두 개를 나눠줍니다. 분모 분자로.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간략화가 정리가 됩니다. S 곱하기 S 플러스 JM분의 1에 DM 플러스 RA분의 KB, 그리고 분자는 KT 나누기 RAJM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를 이제 만약에 알파라는 변수를 JM 분의 1 DM 플러스 RA 분의 KB 라고 가정하고, K라는 함수를 KT 나누기 RAZM JM이라고 하면은, 즉 요만큼이 K, 요만큼이 알파라고 되면은 노멀라이즈 된 형태는 GS는 다음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S의 S 플러스 알파 분의 K라는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노멀라이즈 폼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모터 파라메타를 적용한 경우를 가지고 액추얼 모터 파라미터, 그러니까 대표적인 모터 파라미터에서 RA는 아까 대략 0.5옴이라고 했고요. 뭐 KT가 뭐 0.05 뉴턴 미터 퍼 암페어, 1암페어 전류가 흐를 때 대략 0.05 뉴턴 미터의 토크가 나온다는 이런 모터가 있습니다. 이런 모터의 파라미터와 그때 부하에 달려있는 매스에 돌아가는 회전 매스가 대략 0.00025 뉴턴 미터 퍼 라디안 퍼 스퀘어 이렇게 되고요. 약간의 마찰이 존재한다고 가정해서 0.0001 뉴턴 미터 라디안 퍼 섹. 그 다음에 백 EMF 볼티지는 KB는 대략 0.05 볼트 퍼 라디안 섹. 이런 모터 파라메타를 적용해서 이 노멀라이즈드 폼을 실제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해 보면은 GS는 대략적으로 S의 S 플러스 400 분의 400 정도로 간략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달 함수가 결국에 입력 전압 분의 회전 각도에 대한 변환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외부의 터미널에서 처음에는 아무 전환도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얘를 갑자기 1볼트를 가했다. 요게 이제 유닛 스텝 펑션이 되는데요.
즉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t가 0초가 됐을 때 0으로 존재하다가 갑자기 1V로 이렇게 스텝 펑션 코맨드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모터가 어떻게 회전을 하겠느냐, 모터의 레스폰스, 모터 회전 각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것은 이 전달함수로부터 바로 계산할 수가 있죠. 세타의 매스는 전달함수 곱하기 모터의 입력이기 때문에 S의 S 플러스 400분의 400 곱하기 입력 S분의 1, 즉 S제곱분의 S 플러스 400분의 400이라는 식으로 이제 레스폰스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인버스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결국에 시간 영역에서의 솔루션을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지난 강의에서도 했지만 분모의 인자들이 S제곱 그리고 S 플러스 400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를 부분 분수로 분해를 해가지고 그 부분 분수로 분해된 것을 다시 역변환을 하는 거죠. 왜? 라플라스 테이블에 있는 어떤 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잠시 비디오를 멈추고 직접 손으로 한번 계산을 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실제 계산을 해봤나요? 그러면은 이 답은 시간 영역에서 마이너스 400분의 1 플러스 t 플러스 400분의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00t 라는 식으로 답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우리가 여기서 모든 솔루션의 밸리드한 영역, 유효한 영역은 우리가 입력을 t0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t가 0초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값이 유효하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t 그리고 각도. 자, 첫 번째 있는 텀은 상수항이기 때문에 항상 상수항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있는 세 번째 텀은 요 익스포넨셜 텀 때문에 t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400이니까 요만큼이 지수 부분이 굉장히 마이너스 값으로 커지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 사라지게 되고 0 st goes infinity, 남는 것은 요 두 번째 항 t가 계속 증가하는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레스폰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0에서 시작을 하죠. 왜냐? 우리가 전달함수로부터 레스폰스를 구한 거기 때문에 전달함수의 가정은 항상 초기치가 0이다. 0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0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t라는 기울기를 갖는 건데, 초기에 요렇게 가다가 점점 수렴을 해서 트랜지언트 구간을 지나서 계속 발산하는 그런 형태로 반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모터가 있다고 하고 전원을 딱 넣었을 때 모터 회전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모터에 간단히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DC 모터는 이 터미널에 인가된 전압하고 모터 회전 속도가 이제 비례 관계를 갖는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속도가 있기 때문에 모터가 이제 축이 계속 회전을 하죠. 즉 다른 말로 각도는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각도가 발산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각도가 아니고 여기다 새로 하나 창 만들어서요. 모터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는데, 입력이 뭐냐? 입력은 모터에 가해지는 전압, 그리고 출력은 각도가 아니고 모터 회전축의 속도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이제 시간 영역이니까 S가 아니고 T죠. 네, T. 그러니까 전압을 가했을 때 모터 속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라는 거를 알아보자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력 전압과 모터 속도는 비례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요 아웃풋식은 뭔가 전달함수는 비슷하게 어떠한 그 비례 관계로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위에 있는 식에서 우리가
참고해서 전달함수를 여기서 구하면은 입력은 아까 입력은 입력은 익스포넨 전압 그리고 출력은 각도라고 했습니다. 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S 플러스 알파분의 K 라는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되었는데 이제 속도라는 게 뭐냐? 각도의 미분이죠. 얘가 속도. 그러면은 요것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치 0 가정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 얘는 S의 세타 M S가 됩니다. 그쵸? 요걸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되죠. 즉, 요 텀을 곱한 것이 바로 속도에 대한 식이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여기 식에서 이 좌변이 이쪽에서 이게 입력, 전압, 요거는 각도라고 했는데 여기다 앞에다가 S만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S 곱하면은 이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또 S를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ES하고 ES가 약분되니까 결과적으로 전달함수 전압분의 속도를 S 세타 M S라고 하면 얘는 S 플러스 알파분의 K라는 형태로 주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입력이 S분의 1 전압 유닛 스텝 펑션 전압으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레스폰스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 좀 작게 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 새로운 창 하나 더 띄워서 그래서 간략화된 전달함수 simplified 트랜스퍼 펑션 GS는 EAS 분의 S의 세타 MS 얘는 S 플러스 알파 분의 K다. 그래서 속도 어떤 입력 전압을 가했을 때 속도의 레스폰스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결국에 세타 M S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S 플러스 알파 분의 K라는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신호는 우리가 유닛 스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S의 S 플러스 알파 분의 K. 그래서 우리가 요 속도를 이제 역변환을 하게 되면은 세타 M의 닷이라는 시간 영역의 속도가 나오는데 얘를 부분 분수로 분해를 해가지고 솔루션을 구하게 되면은 A 플러스 B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T라는 형태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타임 레스폰스를 시간 플롯에서 그려보면은 T하고 속도 얘가 대략 요렇게 초기에 트랜지언트 천이 구간을 거치고 그 이후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안정화되는 스테디 상태로 변하는 식으로 가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모터 자체의 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그 모터를 실제 부하에 연결해서 사용할 때 그냥 직접 부하에 연결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감속 기어, 리덕션 기어를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이 이유는 일반적으로 모터에서 발생하는 토크 양이 작기 때문에 더 무거운 힘, 큰 힘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큰 힘을 발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왼쪽에 있는 기아가 인풋 드라이브 기어라고 해서 모터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기어고요. 그리고 아웃풋 기어는 좀 형상이 크죠. 얘는 실제 부하를 구동하는 사용하는 모터입니다. 그러면은 감속 기어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기아의 출력단에서 부하의 출력단에서 토크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감속이 되면은 속도가 줄게 되고 그러므로 토크가 커진다.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물론 인풋 기어가 훨씬 크고 아웃풋 기어가 작으면은 이 경우에는 속도를 증속시키는, 감속이 아니고 증속시키는 기어고, 이 경우에는 별로 메리트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토크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 작은 쪽에서 발생하는 토크가.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감속 기어를 많이 쓰고요. 이 감속 기어의 그 어떤 원리는 단순합니다. 즉, 요 기아가 서로 맞물려 있고, 요 맞물려 있는 기아가 맞물려 있는 점에서 항상 그 동일하게 동작을 하려면은 여기서 이동하는 거리, 그러니까 이 R1 첫 번째 그 기아의 기아 개수, 이빨 개수가 N1이고 두 번째 기아 이빨 개수가 N2라고 하면은 요 만나는 지점에서 항상 동일한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 두 개의 기아가 서로 미끄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작동하죠.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인풋 기어는 반지름이 작고 오른쪽에 있는 기어는 반지름이 크기 때문에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기어는 조금 더 빨리 돌아야 되고 오른쪽 기어는 천천히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여기 이동거리 구속 조건이 만나는 점에서 이동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가정에 의해서 우리가 거리비죠. 반지름 L, 첫 번째 기의 반지름과 두 번째 기의 반지름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은 이동 거리는 반지름 곱하기 회전 각도 세타 1 그리고 R2 세타 2. 그러니까 요만큼이 N1 기어의 이동 거리. 접점부죠. 접점부에서 이동거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식은 N2 기어의 이동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동거리라는 것은 반지름 곱하기 이동 각도, 회전 각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이 존재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세타 1하고 세타 2의 레이쇼를 구하게 되면은 R1분의 R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값은 다시 뭐냐? 이 반지름이라는 거하고 이 기아의 바깥쪽에 테두리에 있는 이 기아 이빨의 개수, 톱니의 개수는 서로 비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N2 대 N1 이렇게 써도 비례식으로 하면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위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래프에서 세타 1이 기아 자체의 전달 특성은 세타 1이 들어가면 세타 2가 나오는데 세타 2는 여기서 세타 2는 세타 1에다가 뭘 곱한다? N1 나누기 N2를 곱한다. 그래서 요 식에서부터 이렇게 요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이쪽 인풋 기어에서 모터가 토크를 발생시켜서 T1이라는 토크를 발생시키고 있고 그것이 이 기아를 돌려서 어떤 파워를 전달을 하죠. 파워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된 파워가 어디서 이제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두 번째 기아로 전달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P1 파워, 첫 번째 기어에서 발생하는 파워는 두 번째 기어의 파워와 같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루스리스, 그러니까 어디 마찰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어디 에너지가 소실되는 게 아니고 기어 토크가 파워가 생성을 해서 그 파워가 아웃풋 기어로, 드리븐 기어로 전달이 된다. 이 식을 활용하면은, 자, 그러면 회전하는 물체에서 파워는 뭐냐? 파워는 P1은 1이죠. 회전하는 물체가 1을 시간에 대해서 나누는 게 파워입니다. 그러면 1은 무엇이냐? 회전하는 물체의 1이라는 건 여러분 이제 기초 물리학에서 배웠겠지만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럼 회전에 대해서는 힘 대신에 토크, 그리고 이동 거리 대신에 회전 각도, 세타 1. 요게 T고요. 그리고 요것이 P2와 같다. P2는 두 번 전달되는 파워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기아에서 작용하는 토크, 그러니까 전달받아서 작용하는 토크가 T2고 그에 의해서 회전하는 각도가 세타 2다.
그리고 일정 시간 t라는 동안에 이 파워가 같다.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은 양변에 t를 약분시키면은 t1 세타1 이퀄 t2 세타2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t2 t1의 비를 계산하게 되면은 세타1 세타2 이렇게 되죠. 근데 위에 있는 식을 이제 1번식을 보게 되면은 얘는 n2 n1. 그래서 요 b라는 그림에 나타난 t2는 n1분의 n2 곱하기 t1이다 라는 식으로 요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인풋 토크가 t1이 일반적으로 n2 값이 n1보다 크니까 이 두 번째 그림에서 보면은 이것이 요 안에 있는 이 값은 1보다 큰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값이 1보다 크다. 즉 뭐냐면 토크가 입력 토크가 있고 모터에서 발생한 입력 토크가 아웃풋 드리븐 단에 발생한 토크는 1보다 커진다. 증가된다는 얘기고 이 위의 식에서 n1 나누기 n2는 1보다 작기 때문에 회전 각도는 세타1이 더 많고 세타2가 작아진다. 감속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리덕션 기하를 이제 사용해서 이 아래에 있는 요 그림에 보면은 이제 이쪽 단이 모터 단입니다. 여기가 모터 단이고 모터에서 T1이라는 토크를 발생시키고 모터가 세타1이라는 각도만큼 회전을 하고요. 보통 감속 기어니까 N1 첫 번째 기아는 작고 두 번째 기아는 좀 큽니다. 그래서 기아비가 N1 대 N2로 구성되어 있는 기아 박스를 지나서 두 번째 나오는 출력단에 실제 구동해야 될 부하가 J, MOI, 그러니까 매스 값이 MOI가 J이고 마찰이 있고 또는 이제 토셔널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부하가 이제 잘 돌지 않도록 스프링 탄성이 존재하는 그런 모델링을 가진 시스템을 구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앞에 있는 모터 시계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킬 것이냐라는 것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알았습니다. 즉 뭐냐면은 입력단의 회전 각도는 기하가 존재할 때 n1 나누기 n2의 비로 감속이 돼서 아웃풋으로 전달이 되고 토크는 입력 토크가 t1이었으면은 토크는 증폭이 돼 가지고 아웃풋 토크가 된다라는 관계식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모터에서 발생하는 토크가 여기가 t1 세타1 이렇게 돼 있고 기압비가 n1 대 n2 그리고 이쪽에서 부하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스프링도 이렇게 있는 경우에 했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모터 토크가 기압 박스를 통해서 아웃풋 토크로 전달이 된다 라고 했는데 이 전달 관계는 뭐 이제 스태틱한 관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전달되는 힘을 아예 반영을 해서 기압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미케니컬 시스템만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서 기압비가 N1 대 N2로 가기 때문에 토크, 실제 모터에서 발생하는 토크는 T1인데 이 부하에 작용하는 토크는 그 기아 레이셔, 기아 B를 고려해서 N1 분의 N2만큼 증폭이 돼서 요것이 이 부하에 작용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회전의 각도는 세타2다 라고 해서 이 부하에 대한 모델, 그러니까 부하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하게 되면은 J 세타2의 더블 닷 플러스 D 세타2의 닷 플러스 K 세타2 그리고 여기서 입력되는 토크 크기가 T1
곱하기 N1분의 N2 그리고 T1은 토크 generated by 모터 그리고 계산해서 이전에 했던 것처럼 모터의 그 어떤 토크 콘스탄트 곱하기 모터 커런트 이렇게 곱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 전달함수를 이 부하 쪽, 이 부하에 있는 이 매스, 돌아가는 회전 매스에 관련해서 이제 이퀘이션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 모터 쪽에서 부하를 거꾸로 모델링을 해가지고 모터 쪽을 기준으로 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앞 슬라이드에서 부하에 대한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우리가 J 세타 2의 두 번 미분 플러스 D 세타 2의 데리버티브 플러스 K 세타 2 그리고 입력되는 토크가 원래 모터에서 발생한 토크 곱하기 기아 감속 기어로 증폭되는 N1분의 N2만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터 쪽에서는 회전 각도가 모터 축의 회전 각도는 세타 1이란데 세타 1하고 세타 2의 관계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세타 1은 N1분의 N2 곱하기 세타 2다. 즉 다시 말해서 세타 2는 N2분의 N1의 세타 1이다 라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터 쪽 회전 각도를 세타 1이라고 하고 이 세타 1에 대해서 위의 식을 정리해 보자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번식은 J 곱하기 DT 정확히 말하면은 미분식으로 쓸게요. DT 제곱분의 D 제곱의 세타 2 세타 2인데 세타 2는 N2분의 N1의 세타 1 이렇게 되고요. 플러스 D 곱하기 DT분의 D N2 N1 세타 1 플러스 K의 N2분의 N1 세타 1은 T1의 N1분의 N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N1, N2는 상수니까 미분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고 이쪽에 오른변 우변에 보면은 T1이라는 게 모터 토크라고 했습니다. 모터 토크. 그러니까 거기 이 오른쪽 우변의 항을 모터의 토크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양변을 N1분의 N2로 나눠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식이 정리가 됩니다. J 곱하기 N2분의 N1의 제곱 곱하기 세타 1의 두 번 미분 더하기 D의 N2분의 N1의 제곱 세타 1의 데리버티브 플러스 K의 N2분의 N1의 제곱의 세타 1 콜 T1 그래서 요 식을 우리가 J M 세타 1 더블 닷 플러스 DM 세타 1 닷 플러스 KM 세타 1 T1 이렇게 하면은 이 운동 방정식의 형태는 모터 축을 기준으로 모터 축에 발생한 토크를 기준으로 JM 또는 DM 또는 KM 즉 이펙티브한 부하 모델 로드 모델 또는 댐퍼의 모델 또는 스프링 모델을 이제 대체해서 그러니까 즉 모터 측에서 바라봤을 때 느끼는 부하의 효과들 그러니까 부하가 N1, N2분의 N1이니까 보통 이제 작아지겠죠. 모터 측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개수를 바꾼 형태로 모델링이 가능하기도 하다. 그래서 모터 사이드에서 모델링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그래프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모터에서 발생하는 토크가 T1이고 모터 회전 각도는 세타1, 그리고 모터가 느끼는 부하의 크기는 J, 원래 있는 부하에다가 기어박스 때문에 생기는 N2분의 N1 제곱식이고, 마찬가지로 댐핑 코에피션트도 이 기아 레이셔의 제곱에 비례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스프링 콘스탄트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모터의 전달함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전체 모델링 강의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 존재할 때 시스템은 하나입니다. 시스템이 뭐냐면은,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 입력이 들어와서 아웃풋이 나온다. 이게 시스템인데, 우리가 두 가지 표현법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타임 도메인 모델링, 그리고 두 번째가 전달함수로 표현되는 프리퀀시 도메인 모델링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 시스템을 나타내는, 시스템의 특징을 나타내는 어떤 거버닝 이퀘이션 자체는 딱 하나로 주어져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타임 도메인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 그러니까 퍼스트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형태로 이제 구했고요.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이걸 전달함수꼴로 표현해서 두 개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표현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는 시간 t 독립변수로 한 거고 다른 하나는 주파수 변수 s로 한 건데 결국 같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스템의 표현법이 다르다 뿐이지 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각 표현법을 서로 그러니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어졌을 때 트랜스퍼 펑션의 형태가 주어졌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식을 가지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트랜스퍼 펑션 형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제 전달함수를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디퍼런셜 이퀘이션 형태, 여기가 이제 점점점 간략화 시킨 거고요. 이렇게 주어진 이제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요거의 전달함수는 금방 구하겠죠? 어떻게? 초기 조건이 0이다 가정하고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디퍼런시에이션 티오렘을 사용하게 되면은 y, 그러니까 s의 n승의 y, s 플러스 an-1의 s의 n-1승 ys 플러스 다다다 플러스 a1의 sys 플러스 a0ys는 b0us. 그러므로 전달함수는 우리가 입력 시그널 us분의 ys 이렇게 표현해서 sn승 플러스 an-1의 sn-1 플러스 다다다 a1s 플러스 a0 분의 b0라는 형태로 구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달함수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전달함수 꼴을 자세히 보면은 분자는 상수항이고 분모는 s의 n승, 최고차항이 n차인 다항식이고요. 각 그 차수의 개수들이 an-1부터 a0까지 주어진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상태 변수 방정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고차에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상태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상태, define state.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첫 번째 state, 스테이트가 벡터로 여러 개의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벡터 엘리먼트를 아웃풋 y로 가정하면은 두 번째 엘리먼트는 이 y에 한 번 미분한 거,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트는 y에 두 번 미분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최대 몇 개의 스테이트를 잡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스테이트의 개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스템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개수랑 같다라고도 하고, 전달함수 차원에서 보면은 전달함수 최고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지수, 그러니까 n차식이다 그러면 스테이트는 n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는 총 n개가 필요하고요. xn은 요 귀납 관계식을 보면은 x 첫 번째 스테이트는 y고, 두 번째 스테이트는 y 미분, 세 번째 스테이트는 y 두 번 미분이니까 n 번째 스테이트는 y를 몇 번 미분하는 거냐면은 n-1번 미분하는 식으로 스테이트를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벡터를 x라고 모아놓고 x1, x2부터 xn까지 정의하면은,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 어떻게 하냐면 얘를 미분을 하죠. 그래서 x 닷은 x1의 닷, x2의 닷 이렇게 쭉 가서 xn의 닷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x1의 닷은 뭐냐면은 아까 정의에 의해서 x1의 닷은 x1의 닷은 y 닷이니까 y 닷은 x2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x2, x2의 닷은 y의 두 번 미분, 그러니까 y 두 번 미분은 x3죠. 그래서 하나씩 밀려가지고 x3 뭐 이렇게 쭉 가가지고 여기 바로 마지막 전의 단계가 xn-1의 미분이니까 x의 n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xn의 닷은 무엇이냐? xn의 닷은 어디 주어졌냐면은 여기서 xn의 닷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y의 n번 미분한 거죠. y의 n번 미분한 것은 여기 있는 왼쪽 위에 있는 여기서 있는 요 yn 요 식을 나머지를 요거를 왼 좌배에 놓고 나머지 이항을 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 n-1에 y의 n-1승 마이너스 a의 n-2에 y의 n-2승 다다다 쭉 가서 최종 a1에 y의 미분 그다음에 마이너스 a0에 y 라는 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b0 u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즉 xn의 닷은 좀 다시 이쁘게 정리하면은 y n-1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a n-1에 x의 n이죠. 그러니까 y n-1승 미분하는 거는 스테이트로 x n번째 스테이트, 그리고 마이너스 a n-2 곱하기 하나씩 밀리면은 x n-1 이렇게 쭉 가서 마이너스 a1에 y라는 것은 x1 그리고 y 다시니까 x2죠. 그리고 마이너스 a0에 x1 플러스 b0 u 라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쁘게 정리하기 위해서 좀 지우고요. 이렇게 여기를 지우고 이쪽에다 다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x의 닷이라는 게 뭐냐? x2, x3 마지막에 있는 게 마이너스 a n-1에 xn 마이너스 a n-2에 xn-1 마이너스 a1에 x2 마이너스 a0에 x1 요거 더하기 다 0이고요. 마지막에만 b0 u라는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우고요.
요 식을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면은 여기에 x1, x2, xn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릭스는 입력이 u였고요. 나머지는 0, 그래서 마지막 행에 b0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0, 1, 0, 다 0이 되겠죠. 그리고 0, 0, 1, 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이라는 이 숫자가 하나씩 밀려 내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대각, 오른쪽 대각 하향으로 내려가게 되고, 제일 마지막 줄에서는 마이너스 A0, 그 다음에 마이너스 A1, 따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A, n-1까지. 이런 식 형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A, X 플러스 B, U 라고 하면은 A는 방금 구한 매트릭스고요. B는 이렇게 0 있다가 B0 있는 형태의 매트릭스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아웃풋 이퀘이션은 어떻게 구해지냐? 아웃풋 이퀘이션은 아웃풋 이퀘이션을 구하면은 아웃풋은 y고요. 아웃풋이 아까 정의에 의해서 스테이트 첫 번째 스테이트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매트릭스 꼴로 만들어서 여기에 스테이트 x1, x2, xn까지 하면은 얘는 스칼라죠. y는 스칼라기 때문에 여기는 1, 0, 0, 죄다 0. 그래서 a, b, c, x 그래서 C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을 잘 보면은 A 매트릭스의 구성이 대각 방향의 다이아고널 텀에는 전부 다 0이 있고, 마지막에 n,n의 위치에는 이제 0이 아닌 값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다 0이고 대부분 다 0이고, 오프 다이아고널, 즉 그 바로 다이아고널 하나 위에 있는데 1이란 형태로 들어가고, 마지막 로우에서 여기에 정의된 이 개수들이 사용이 된다라는 형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무 굵군요. 예, 너무 굵으니까 조금 얇은 걸로 컨트롤러블 카노니컬 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가 언제 지난번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는 유니크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스테이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의 스테이트 스페이스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것이 형태가 다르다고 다른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스테이트 스페이스 방정식 중에서 우리가 이런 형태로 주어진 폼을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컨트롤러블 카노니컬 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형태가 어떤 거냐면은,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인풋 매트릭스, 여기는 이 인풋 매트릭스가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죠. 즉 뭐냐면은 대부분의 로우에서 다 0을 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만 0이 아닌 값이 주어지는 형태로 주어져 있고, 시스템 매트릭스는 마지막 로우에서 한 값으로 쫙 들어있고 나머지가 오프 다이아곤에서 1만 되는 형태로 주어진 형태라고 해서 요것을 컨트롤러블 카노니컬 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한 디퍼런셜 이퀘이션 또는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개수를 따다가 요 위치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트랜스퍼 펑션의 형태를 스테이트 스페이스 폼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태 변수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진 것을 전달함수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그림과 여기 위에 나타난 것처럼 상태 변수 방정식은 이제 시스템 매트릭스, 인풋 매트릭스, 아웃풋 매트릭스, 그리고 스테이트 X, 아웃풋 Y, 인풋 U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물론 여기서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을 상태 변수인데 요거를 전달함수로 바꾸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그냥
간단합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면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취하게 되면은 이 벡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스칼라처럼 벡터 각각의 엘리먼트에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하면 되니까, 라플라스 변환을 적용해서 보면은 위에 있는 식은 s 곱하기, 왜냐면 한번 미분한 거니까 s 곱하기 xs 라는 식으로 되고요. 우변은 선형식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a xs 플러스 b us. 그리고 두 번째 식은 y s는 c 곱하기 xs.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YS랑 입력 US랑 관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1번식에서 보면은 1번식이 이제 좌변에 X를 모으고 우변에 U를 모으면은 좌변은 S, XS-A, XS는 B, US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S라는 건 주파수 변수는 스칼라고요. A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면은 이 X라는 것은 이제 여기는 요게 벡터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매트릭스, 여기 벡터, 요거는 스칼라. 요거 어떻게 모으나요? 자, 그러면 S에다가 단위 행렬 곱해서 A 빼주고 XS를 이렇게 묶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전개하면 똑같은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BUS다. 그러면은 이제 2번 식에 요걸 대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XS를 구해야 되는데, XX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SI-X라는 요 앞에 곱해지는 요게 매트릭스가 되는데, 얘의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XS는 쉽게 구해지겠죠? 그래서 SI-A의 인버스 곱하기 BUS다.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YS는 C 곱하기 XS인데 SX는 SI-A 인버스의 BUS다. 그러므로 전달함수라는 것은 입력 신호 분의 아웃풋 출력 신호이기 때문에 얘는 C 곱하기 SI-A의 인버스 B라는 형태로 쉽게 계산이 됩니다. 자, 최종 렉처 랩업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모델링의 최종 부분을 이제 다루는데, 일렉트로 미케니컬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그 모터에 대한 모델링을 알아봤습니다. 특히 모터 중에서 브러쉬 모터가 있고 브러쉬리스 모터 있는데, 그의 간단한 특징을 알아봤고요. 그 특징은 달라도 결국 모델링 했을 때는 우리가 단순한 그 일렉트릭 모델링과 미케니컬 모델링을 섞어놓은 형태로 돼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웠고요. 그 일렉트리컬 모델링은 그 모터의 그 코일의 저항과 인덕턴스 성분과 100 EMF 볼티지를 가지는 일렉트리컬 모델링, 그리고 미케니컬 모델링은 부하의 그 회전 관성, 그리고 부하에 작용하는 마찰이나 또는 토르셔널 스프링 등이 있을 때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히 미케니컬 모델링에서 그 기아, 감속 기아가 있을 때 그 감속 기아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지도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달 함수와 상태 변수 방정식이 각각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에서 모델링 결과물인데, 얘는 결국 같은 어떤 시스템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형태를 서로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동적 응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